국토부 장관으로 원희룡이 내정이 되면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부동산 관점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가면서 8억 원에 팔았던 목동 아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좀 웃기지도 않는데 26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원희룡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변을 했어요. 알고도 팔았다. 뻔한 답변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 원희룡 장관의 이 발음이 어렵네요. 투자성을 보는 겁니다. 투자 능력. 투자 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정치하면서 재테크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 이 장관은 이제 내정된 이분은 아주 똑똑합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투자를 실패합니다. 투자를 실패해 항상. 왜 투자를 실패합니까? 이 사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실패를 인정하지 않죠. 알고도 팔았다. 알고도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주도로 가면은 자기 전세로 놓으면 되죠. 누가 그걸 따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풍선생처럼 시장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응을 잘해야 되죠. 대응. 그래서 투자는 무엇이라고 하죠? 대응의 영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예측도 대응도 실패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 아파트 8억 원에 팔고 나서 26억 원이 됐으니까 지금 배알이 많이 꼴릴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장관이 되는 어떤 덕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가 장관이 돼서 능력을 발휘하고 못하고는 전혀 다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투자적인 문제, 행정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다.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가 옳고 그름,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하고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로 장관으로 내정된 부분들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차라리 투자에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주거 안정입니다. 누구의 주거 안정입니까? 서민. 그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으로 보니까 임대차 3법은 서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 폐지 등 대수술을 예고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수술이죠. 그래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대상이 두 군데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고 주거 안정이고 두 번째는 젊은 세대입니다. 집값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층들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것은 뭐죠? 주거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주거 안정. 여기 딱 있죠. 앞에 주거 안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지 못하면 내 집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출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출산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층들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출산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거 안정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이란 거죠. 서민들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대출을 활용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내 소유권을 가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기성세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은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을 폐지를 해서 주택 공급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건축 연한하고 노후도가 이제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이죠. 그리고 노후도는 마찬가지로 노후도 이제 재건축도 포함되지만 재개발에서는 노후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지금 기준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도정법을 바꿔야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바꿔야 돼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진단은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데 재건축 연한 노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바꿔야 되고 이거는 시도 있습니다.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도 지방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기본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조례를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기본계획 조례라고 하죠. 조례를 따르게 된다.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정법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조례는 하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시행령이라고 하죠. 시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이 도정법이 국토부 그리고 국토법, 도정법 이런 부분들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계획 조례, 그럼 2040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2040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서울시, 아니면은 2030 부산시 도시환경 주거 조례, 뭐 기본 조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이제 관할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 이런 쪽에서의 중앙 정부에서의 시행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하게 되면은 서울시든 부산시든 거기에 따라서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조례로 기본계획 조례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서울도 204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 조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계획 조례가 변경되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 시도 지사는 다시 또 변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규제를 풀어서 원하는 정도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재건축도 지금 재건축 연한도 이 부분이 연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재건축 연한이라는 것은 안전진단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축 연한은 이제 30년입니다. 30년을 기준을 잡는 이유는 노후 불량 건물입니다. 노후 불량 건물의 기준이 우리 공동주택 보시면은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거 다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넘으면은 안전진단을 요건을 약하게 해주겠다.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고, 노후도는 재개발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연면적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비지수를 없앨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 공급 규제 하나 드라이브를 확대를 한 예상이다. 확대를 해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게 만약에 주택 공급이 일시에 공급이 확 된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순차적으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현 상황에서 과연 이런 주택 공급이 필요한 거 아닌가를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 지금 각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이 노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서울 주택. 지금 주택이 노후화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게 주거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면은 뭐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뭐 빗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서울 같은 경우는 두 채 중 한 채가 30년을 넘었었습니다. 건물이. 주택.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노후도가 심한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우리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지금 구한말, 일제시대 때 있는 건물도 아직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부산은 어떻습니까? 왜 부산이 두 번째로 노후도가 심하냐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6.25 때입니다. 6.25 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가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슬라브 뭐 이런 건물들하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이런 그 건물,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변경이 됐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6.25 때 피난이 오면서 그때 이제 정착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충 뭐 지었겠죠. 뭐 그때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건물들이 아직 대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노후도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후도뿐만 아니고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 보급률입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의 적정선이 얼마입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죠? 가장 적정선이 110%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103.6%예요. 그럼 7%는 정도 더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해줘야지 110%가 됩니다. 그래서 100%는 주택 공급이 100%라고 한다면은 100가구가 있습니다. 100가구가 있고 집이 100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이 100%죠. 그러면 항상 여유를 둬야 됩니다. 왜? 이게 가구가 분할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떨어져 나가죠.
네, 세대가 분리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주택 공급의 적정선은 보급률은 110%가 돼야지 그때부터는 주택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2019년도가 주택 보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높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가 보면은 103.6%입니다. 2020년 기준이고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15년도, 16년도 정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 밑으로. 왜 그렇습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네,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인구는 그대로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 공급을 옥죄면서 18년도, 19년도 사이에 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다가 지금은 다시 15년도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주택 공급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시 조금만 여건이, 뭐 금리라든가 조금만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은 아파트 값 다시 폭등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별로. 가장 주택 공급이 많은 곳이 경북입니다. 경북. 충북. 뭐 전남. 네. 경남. 이런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인 봤을 때 110%가 넘는 부분이 울산까지가 110%가 넘어요. 아니 109%가 넘죠. 110% 거의 다 달하죠. 네, 그래서 경북, 충남, 전남, 경남, 충남, 강원, 전북, 울산까지가 주택 보급률이 110%다.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기는 지금 극초의 양극화가 아니면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110% 미남인 이제 도시들이 세종, 제주, 광주, 그다음에 부산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이제 부산까지 봤죠. 부산까지가 이제 104% 미만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택 공급이 필요한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가 부산, 대구, 경기, 인천, 대전, 울산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택 공급률이 보급률이 103인데 보니까 지금 104 미만이 103 정도가 되는 도시들이 몇 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경기. 네, 서울 수도권 경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103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구는 주택 보급률이 사실은 지금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죠. 이것은 이유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무엇이 나왔습니까? 한꺼번에 주택 공급이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택 공급이 일시에 만약에 한 번에 쏟아낸다. 그렇다면 주택 공급이라고 하죠. 공급이 일시적으로 같이 이제 시간이 일자들이 이제 뭉치게 돼서 한 번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옥석가리가 됩니다. 옥석가리가 됩니다. 어디가 더 좋은가?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반값 아파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시적으로 공급이 확대가 됐었죠. 반값. 그런데 그때는 강남권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빠졌습니다. 압구정 현대뿐만 아니고 음아파트도 마이너스 50% 하락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0%, 50%.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강남 인구들이 빠져나왔어요. 강남 이 반값 아파트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인이 됐는데 지금은 만약에 반값 아파트를 만든다, 공급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는 지금 뭐 한강변 아파트라든가 그 강남권의 이런 우수한 입지에 있는 곳들은 사실 이제는 빠져나오기 힘들다 보는 거죠.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공급에 대한 확대지만 이 공급에 대한 확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과 있었던 우리가 아파트 가격에 모든 아파트들의 하락, 모든 아파트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이 공급 확대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옥석가리기로 간다는 겁니다. 옥석가리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양극화를 만드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입지 좋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급 확대라는 이유로 이거를 완화해 준 겁니다. 재건축. 입지 좋은 아파트는 다 재건축 아파트 끼고 있죠, 다.
네,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제일 입지 좋은 곳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 공급 확대라는 이유로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입지 좋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재건축 완화라는 작용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적으로는 이런 공급 확대라는 부분들도 이전에 있었던 주택 공급으로 인한 집값 안정보다는 이제는 초양극화 시대로 가는 하나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옥석 가리기 이제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가 앞으로 지금 최소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초양극화 시대가 되는 옥석 가리기 이런 양극화는 극도 양극화는 10년이고 최소 기본적으로 30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